10억 원 보험금을 노린 아내, 그 끔찍한 계획의 전말. 매일 아침 당신 곁에서 잠을 깨고 당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던 사람이 사실은 끔찍한 계획을 숨기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답게만 보였던 모든 애정 표현이 오직 단 하나의 목표, 바로 돈을 위한 가면이었다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원한도 아픈 마음도 아닌 오직 탐욕 때문에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 교묘하고 치밀해서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 어두운 이야기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2023년 7월 12일, 서울은 막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잿빛 하늘은 낮게 드리워졌고 빗방울은 미끄러운 아스팔트 위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구 청담동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주택단지 정문을 드나들었고 경비원은 졸린 얼굴로 자리를 지켰으며 주부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날이 경악할 만한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검은색 철제 담장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저택 안, 평소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며 존경받아온 경찰 고위 간부 김진우 총경이 자신의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에 헌신해온 주요 인물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청담동의 도로를 질주했고 붉고 푸른 경광등이 젖은 도로 표면에 어지럽게 반사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김 총경의 집 대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김 총경님이 심장마비라던데요. 아니,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으셨다는데 멀쩡하셨잖아요. 평소 조용하던 동네는 이제 호기심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안 거실에는 고인이 된 김 총경의 아내 이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울고 난 듯 붉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한 하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의료진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겼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슬픔에 찬 아내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 총경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생명보험 증서에 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의 유일한 수령자는 다름 아닌 아내 이서연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완벽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김 총경의 침실은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다툼의 흔적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마시다만 메를로 품종의 레드 와인 반잔과 이제는 식어버린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평범한 물건이 훗날 이 사건의 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집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인 최 여사가 우산 아래 서서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녹색 우비를 입은 남자가 저 집 옆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친척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이상했죠. 거의 새벽이시였으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말은 사소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훗날 진실의 장막을 걷어내는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축축한 아침은 한 어두운 이야기의 서막을 목격했습니다. 존경받던 경찰 간부의 의문사, 아름답지만 수수께끼로 가득한 젊은 아내, 그리고 서울 전역에 화제가 된 거액의 생명보험, 청담동의 웅장한 저택 벽 뒤에 치밀하게 짜인 사악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맛비의 잔재가 대저택의 지붕에서 여전히 떨어지고 있던 서울, 날이 밝아오자 청담동의 부촌은 한적했습니다. 나무 위에서 흠뻑 젖은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아침은 구급차와 경찰차가 호화로운 저택의 정문 앞에 멈춰서면서 깨졌습니다. 베테랑 형사인 박시준 경감이 심각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당 주변을 훑었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의료팀에서 풍기는 약품 냄새가 뒤섞여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방은 방금 주인을 잃은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커튼은 반쯤만 쳐져 있었고 탁상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이미 식어버린 한방차 한 잔과 반쯤 남은 레드 와인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김총경의 시신이 뻣뻣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눈은 반쯤 뜨여 있어 마치 참아하지 못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법의학 요원이 박 경감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경감님, 사후 경직이 뚜렷합니다. 사망 시각은 새벽으로 추정됩니다. 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파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아내 이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직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깨우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박 경감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이서연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유창해서 마치 미리 외운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꼼꼼히 기록한 후 이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방 밖에서는 주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 최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 시쯤이었나. 키 큰 남자가 검은색 재킷을 입고 저 집 옆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원사나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하네요. 그 증언은 즉시 박 경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단지 내 보안 기록을 확인했지만 경비실의 CCTV 카메라는 흐릿한 영상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폭우로 렌즈에 습기가 차서 그 인물의 얼굴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 여사님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지겠군. 박 경감은 중얼거리며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직 반쯤 차 있는 와인병에 꽂혔습니다. 그는 법의학팀에게 잔과 병에서 샘플을 채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은 한방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원들은 모든 증거물을 기록했고 이서연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 오열도 놀란 표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박 경감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부인, 어젯밤에 손님이 오셨거나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평소와 같았어요. 저녁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 대답은 박 경감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웃은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경감은 방을 둘러보며 작은 디테일들을 관찰했습니다. 지나치게 잘 정돈된 베개, 보통 잠잘 때는 완전히 닫을 커튼이 반쯤 열려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는 탁상 등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몇몇 기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사진을 찍으며 경찰들로 가득 찬 호화로운 저택의 순간을 담으려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고 일부는 의아해하며 일부는 소름 끼쳐 했습니다. 박 경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내가 그것을 찾아내야만 한다. 서울의 저녁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잿빛 하늘은 김총경 가족의 대저택에 깔린 무거운 분위기를 더하는 듯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여전히 회전하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젖은 도로에 붉고 푸른 빛을 반사하며 무릉덩이 위에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시준 경감은 깊은 생각에 잠겨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침부터 그는 이서연의 표정, 증인의 진술, 발견된 증거물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면 할수록 김총경의 죽음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법의관이 초기 검사 결과가 담긴 파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 경감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의 징후는 없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위에서 화학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량의 수면제와 유사한 성분입니다. 알코올과 섞이면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몇 시간 내에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 경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설명은 현실과 일치했습니다. 김총경은 아침에 발견되었지만
실제로는 새벽부터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떤 음료에서 검출되었습니까? 박경감은 물었습니다. 레드와인과 한방차 두 곳 모두에서 미량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와인잔과 찻잔이 놓여있던 침대 옆 탁자로 향했습니다. 그 증거물들은 즉시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 봉인된 후 공식 라벨이 붙여졌습니다. 소파에서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늘 한방차를 끓여주곤 했죠. 레드와인도 자기 전에 마시는 작은 습관이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박경감은 다른 점을 포착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서연은 침을 삼켰고 손가락 끝이 하얘질 정도로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은 평온을 유지하려 했으면서도 드러나는 불안의 신호였습니다. 이서연 씨, 박경감이 말했습니다. 이 한방차는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시장 근처 약재상에서요. 오랫동안 이용해 온 곳이에요.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박경감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부하에게 그 가게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한 경찰관이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경감님, 이걸 부엌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라벨이 없는 병에 담긴 흰색 알약이 들어있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경감은 병을 들어 올려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순간 이서연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남편 약일 거예요. 가끔 혼자 약을 보관하곤 했거든요. 그 대답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박경감은 머릿속에 그 점을 새겨두었습니다. 침실을 떠나 그는 김총경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책상은 서류로 가득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란색 파일이었습니다. 박경감은 그것을 열었습니다.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 사본이었고 불과 3주 전에 서명된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의 이름은 이서연.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박경감은 중얼거렸습니다. 동기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2명의 부하를 불렀습니다. 즉시 이 가족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최근 3개월간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찾아봐. 그때 박경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지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경감님, 어젯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 때문에 화면이 흐리지만 키 큰 남자가 새벽 1시 57분에 옆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신원은 확인할 수 없지만 김 총경님은 확실히 아닙니다. 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주민의 증언이 희미하게 남아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새벽에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습니까? 이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재빨리 창문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아래로 향했습니다. 깊이 잠들어서 누가 들어온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들렸고 이전처럼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집 밖에서는 기자들과 주민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의문 가득한 속삭임이 반쯤 열린 문을 통해 흘러 들어왔습니다. 정말 살인사건일까? 아내가 연루된 건가? 그 목소리들은 이서연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박경감은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젖은 흙냄새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어. 독극물, 새로 가입한 보험, 낯선 인물, 그리고 비밀투성이인 아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경감은 조사실에 앉아 막 도착한 은행거래 내역 보고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서연의 계좌에서 강민준이라는 남성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살던 고급 주택단지의 전직 경비원이었습니다. 액수는 5천만 원에 달했고 단순한 도움이라고 보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경감은 2명의 팀원과 함께 마포구의 한 평범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30대 초반의 키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성. 강민준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깜짝 놀란 듯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의 손은 떨렸고 시선은 경찰관들의 눈을 피하려 했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취조실에서 강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경감은 바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체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금액이면 작은 집 한 채 값이야. 이걸 어떻게 단순한 대여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지? 강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몇 번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을 거부했지만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그의 두려움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서연이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박경감이 강민준에게 거액의 돈을 보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오래된 친구를 돕는 것뿐이라고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박경감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 정도 금액은 사소한 액수가 아니며 단순한 동정심 때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서연은 한숨을 쉬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사적인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박경감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그 대답이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너무나 깔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자제했습니다. 속으로 그는 이서연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연출된 것처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여론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더욱 신중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박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메모와 기록들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과거 그들이 함께 있었던 고급 단지를 통해 이서연과 명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흐릿한 CCTV, 의심스러운 거래, 지나치게 침착한 이서연의 태도,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경감은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밝혀내야 할 또 다른 비밀의 층이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의 어두운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실의 모든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서울의 아침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내린 가는 비는 여전히 젖은 흙냄새를 남겼고 경찰청 주변 도로는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박경감은 김총경의 집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몇몇 프레임을 확대하자 새벽 이시경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성의 그림자가 뒷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움직임은 빨랐고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박경감은 그것이 강민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영상에서는 이서연이 침실에서 나와 작은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잠시 멈춰 그것을 탁자 위에 놓은 뒤 굳은 표정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박경감은 그 지점에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작은 상자가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의학팀은 추가 조사를 위해 김총경의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부엌을 샅샅이 뒤진 결과 찬장에서 거의 다 쓴 수면제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에는 강남의 한 약국에서 발급한 공식 처방전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방전 번호는 즉시 기록되었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는 곧 소환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김총경의 책상 위에는 수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짧지만 무거운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 보험 증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무슨 짓을 했을까? 박경감은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메모는 피해자가 아내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면제, CCTV 영상, 자금 흐름, 그리고 제3자의 역할까지 서로를 묶는 증거의 사슬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이서연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외모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박경감이 수면제병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건 남편 거예요. 원래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박경감은 그저 고개를 끄덕인 후 김총경의 메모 사본을 꺼냈습니다. 순간 이서연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이 오해했나 봐요.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이셨거든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 깔끔해서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박경감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억지 미소, 대답 전의 망설임, 약간 떨리는 목소리 톤 등 그녀의 모든 신체 언어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조사가 끝난 후 박경감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피우지 않았던 담배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생각했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침착한 이서연, 의문의 돈을 받은 강민준, 경고로 가득한 김총경의 메모, 그리고 낯선 사람의 존재를 암시하는 CCTV 영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아직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백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노랗게 반사되었습니다. 박경감은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이제 막 첫 번째 층을 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증거 파일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쉰 후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강민준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해. 그는 분명히 이미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취조실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준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기력을 잃은 듯 뻣뻣해 보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고 입술은 가끔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는 임시 유치장으로 옮겨졌고 이제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경감이 천천히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강민준, 그날 밤 당신은 김총경의 집에 있었어. 증거는 이미 말하고 있어. 강민준은 침묵하며 숨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박경감은 뒷마당으로 들어서는 키 큰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강민준은 부인하지 않고 그저 체념한 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경감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겠지.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당신이 독박을 쓰게 될 거야. 누가 시켰는지 말해.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침내 강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모든 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박경감은 단호한 어조로 압박했습니다. 누가 시켰지? 강민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처음부터 예상했던 그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그 자백은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경감은 감정을 억누르며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강민준은 이서연이 새벽에 자신을 김총경의 집으로 불렀고 수면제가 든 작은 상자를 주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하지만 잔인했습니다. 김총경이 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서연은 거액의 보상금과 더 나은 삶을 약속했습니다. 왜 가담한 거지? 박경감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녀와 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덫에 걸린 겁니다, 경감님. 그 말은 박경감에게 이서연이 강민준을 통제하기 위해 감정적인 측면을 이용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취조 후 박경감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의 매듭이 풀렸다고 느꼈지만 더 넓은 그물이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주범이라는 사실은 점점 명확해졌지만 이 사건의 패턴은 단순한 아내의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융팀으로부터 추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준에게 이체된 5천만 원 외에 훨씬 더 큰 금액이 윤태석이라는 남성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보험회사 전 직원이었습니다. 액수는 강민준이 받은 것의 수십 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박경감은 파일을 단호하게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서연이 단지 시작점일 뿐이며 이 배후에는 더 큰 조직이 있고 윤태석이 그 중요한 일부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 노을에 잠겨갈 때 박경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날 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시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창백한 흰빛을 내뿜으며 수사관들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박경감은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추적 결과가 담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태석,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과거 보험 증서 데이터 조작으로 해고된 전직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가 김총경이 사망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서연의 계좌로부터 수억 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경감은 2명의 부하를 불렀습니다. 윤태석의 모든 활동을 조사해 계좌, 통화 기록, 그리고 지난주에 만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밝혀내 다음 날 아침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추적 결과 윤태석은 해고된 후에도 정말로 실업 상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보험금 청구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심지어 특정 약물을 외부에서 공급하는 어두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온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생활 방식은 전직 직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잠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차장에는 그의 신분과 대조되는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리자 윤태석은 발코니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찰 병력은 이미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이 흘렀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취조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민준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윤태석은 오히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컨설턴트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서류 처리를 도와주고 돈을 받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박 경감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서연에게서 수억 원을 이체받았더군.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은 이유가 뭐지? 윤태석은 작게 웃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제가 설명한다면 아마 이 방에서 무사히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믿으세요, 경감님. 당신이 보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제 뒤에는 저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을 침묵에 잠기게 했습니다. 박 경감은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자제했습니다. 그는 윤태석이 강민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겁에 질린 졸이 아니라 흔적을 지우는데 익숙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신문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 경감의 정신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수사의 방향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서연은 단순히 재산을 노린 교활한 아내가 아니라 금융조작 분야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윤태석은 단지 하나의 매듭일 뿐 분명 마지막 매듭은 아니었습니다. 박 경감은 창가에 서서 흐릿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게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어. 그리고 다음 단계는 더욱 위험해질 거야. 그날 오후 취조실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서연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마치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서 박 경감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박 경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행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윤태석과 연결된 계좌로 의심스러운 이체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은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서연은 마치 답을 준비해 둔 것처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을 도왔을 뿐이에요. 아내가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박 경감은 즉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색 서류 봉투를 열어 보험증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문제는 이 이체가 당신 남편 명의의 보험증서가 승인된 지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죠. 너무 우연의 일치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직접 보지 않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자식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하고 싶어하는 게 잘못인가요? 보험은 가족의 결정이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계획한 것처럼 만들지 마세요. 박 경감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화 녹음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군요. 그는 신호를 보냈고 한 기술자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 그가 의심하지 않게. 그 후엔 우리도 자유야.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표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든 녹음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박 경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은 강민준의 휴대폰에서 이체 증거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강민준이 당신의 목소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순간 이서연의 눈이 박 경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강민준은 아첨꾼이에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슨 말이든 꾸며낼 수 있는 사람이죠. 박 경감은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첫 마디 질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방향 유리 뒤에서 몇몇 팀원들이 이서연이 흔들리는 신호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박 경감은 거의 친구처럼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 저는 당신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너무 멀리 왔어요. 계속 부인한다면 당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게 될 겁니다. 강민준과 윤태석은 이미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뒤집어 당신을 주범으로 몰아가게 두지 마세요. 이서연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눈을 몇 초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박 경감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을 참 잘 돌리시네요. 하지만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은 단편적인 조각일 뿐 제가 독약을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박 경감은 상대방의 강인함을 인정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죠.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체 내역, 보험 증서, 녹음 파일, 강민준과 윤태석의 증언, 하나씩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마지막 증거가 나타날 거라고요. 그때 방 밖에서 한 팀원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종이를 박 경감에게 건넸습니다. 박 경감의 눈이 그것을 읽으며 가늘어졌습니다. 흥미롭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한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남편 없이 혼자 와서 그 보험을 처리했으며 심지어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처음으로 이서연은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반복해서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요즘 부쩍 피곤하다고 하셔서. 만약을 대비한 게 뭐가 잘못이죠? 박 경감은 몸을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도가 순수했다면 잘못이 없죠. 하지만 만약 그 보험이 돈을 위해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서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것이 가족에 대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칼처럼 밝혔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은 무언가를 참는 듯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등을 곧게 펴고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죠, 박 경감님.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무너지면 많은 이름들이 함께 끌려 들어갈 겁니다. 그 말에 박 경감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이서연이 방금 중요한 단서를 던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민준과 윤태석을 넘어서는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신문은 잠시 중단되었고 이서연은 다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박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서연의 마지막 말.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건드리지 못한 더 넓은 네트워크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궁지에 몰린 아내의 마지막 허세일까? 박 경감은 그 답이 수사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 그는 포스트잇으로 가득 찬 커다란 보드를 응시했습니다. 이름들, 날짜들, 자금 흐름, 증거 조각들, 붉은 선들이 한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하며 거미줄처럼 복잡한 패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이서연의 이름이 크게 쓰여 있었지만 이제 그 옆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나타났습니다. 박 경감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길 위의 오토바이 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박 경감에게 이 사건은 이제 막 더 위험한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종종 흙과 백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경감은 점점 두꺼워지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이서연의 말, 이 이야기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 여전히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수사보드로 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메모를 붙이고 선들을 연결하며 이제는 더 복잡해진 패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이름은 중앙에 있었지만 박 경감은 의도적으로 그 옆에 커다란 물음표를 추가했습니다. 분명히 배후에는 더 위험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팀원이 USB를 들고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경감님, 윤태석의 노트북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실로 향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방금 해독된 여러 암호화된 문서가 표시되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거액의 보험 증서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가입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수혜자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거의 모든 보험이 동일한 설계사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조성환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박경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사임한 유명 보험사의 전 지점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성환은 업계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그의 이름이 이 네트워크의 핵심에 다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조성환과 이서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박경감이 물었습니다.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연이 남편이 사망하기 2주 전에 조성환의 주소로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제목은 긴급, 보험 즉시 활성화 필요였습니다. 박경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서연은 분명히 연루되었지만 게임의 흐름을 조정하는 더 경험 많은 주범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경감은 조성환의 옛 사무실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여전히 몇몇 고참 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 부장이 기꺼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성환은 영리한 사람이었지 박 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보험 시스템의 허점을 잘 알았어. 하지만 회사를 나간 후에는 서울의 몇몇 신흥 부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들은 그걸 투자라고 불렀다더군. 난 그게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정보는 박경감에게 이것이 더 이상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이익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조직, 즉 신디케이트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밤이 되어 박경감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인이 된 김총경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짧은 문장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그 달콤한 얼굴을 믿지 마라. 그 뒤에는 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 말은 박경감의 직감, 즉 김총경에 대한 위협이 이서연뿐만 아니라 더 큰 세력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박경감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경감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저는 조성환의 전 직원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코엑스 근처 카페에서 만나주시죠. 제발 아무도 데려오지 마세요. 제 목숨도 위험합니다. 박경감이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는 한동안 휴대폰을 응시하며 등골을 타고 오르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수사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혼란스러워 보였던 붉은 선들이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이름, 조성환을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커다란 물음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경감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가는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기 시작하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코엑스로 향하는 길은 붐볐지만 박경감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의문의 남자로부터 온 전화 메시지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밀 유지를 위해 경호원 없이 혼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9시 55분 그는 코엑스 옆 작은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카페는 소박했고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가 뒤섞여 그를 맞았습니다. 박경감은 방 전체를 관찰할 수 있도록 벽을 등지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낡은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서둘렀고 눈은 불안하게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는 다가와 박경감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세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예전에 조성환 밑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많은 것을 알지만 두려웠습니다. 박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오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조성환은 단순한 전직 지점장이 아닙니다. 그는 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보험 지식을 이용해 자연사처럼 보이는 죽음을 계획합니다. 그 후 보험금은 공평하게 나누죠. 이서연은 수많은 고객 중 한 명일 뿐이고 김총경은 수년간 이어져 온 패턴의 일부일 뿐입니다.
박경감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오세연의 말은 이 사건이 초기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오세연은 재킷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가져온 오래된 파일 사본입니다. 의심스러운 보험 증서 목록, 거래 내역, 그리고 수혜자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분명 당신을 놀라게 할 겁니다. 박경감은 즉시 그것을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김총경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이어가기 전 오세연이 갑자기 창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경감님,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박경감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길 건너편에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앞 유리는 어두웠지만 안에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박경감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뒤 돌아보지 마시고요. 그는 오세연을 이끌고 카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습한 공기와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그들이 박경감의 차에 막 도착했을 때 골목 끝에서 다른 차의 타이어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지며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박경감은 오세연을 조수석으로 밀어넣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검은색 세단도 뒤따라 추격해왔습니다. 추격전 와중에 오토바이 한 대가 거의 그들을 칠 뻔했고 박경감의 차는 휘청거렸습니다. 오세연은 몸이 문에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신음했지만 아직 정신은 있었습니다. 경감님, USB를 지켜주세요. 그게 제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박경감은 그를 흐긋 쳐다본 후 다시 도로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운전 실력으로 붐비는 차선을 가로질러 큰 길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혼잡한 서울의 교통체증 속에서 그들을 놓쳤습니다. 몇 분 후 박경감은 한 사립병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옆을 돌아보았고 오세연이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상은 없었지만 심한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세연 씨, 버티세요. 증인이 되려면 살아남아야 합니다. 박경감이 의료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오세연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데이터로 조성환을 무너뜨려 주세요. 박경감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약속하죠. 의료진이 오세연을 데리고 들어갈 때 박경감은 긴장된 얼굴로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뒤흔들 수 있는 어두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그는 검은색 세단이 빠르게 지나가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턱을 굳게 다문 채 박경감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게임은 바뀌었어.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쫓을 차례다. 서울 중심가의 사립병원은 그날 아침 분주했습니다. 복도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고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병실에서 오세연은 손에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여전히 뜨여 있었습니다. 박경감은 침대 옆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안전합니다. 경찰들이 밖을 지키고 있으니 허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세연은 고통을 참는 것이 분명했지만 여튼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경감님. 이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박경감은 잠시 고개를 숙인 후 양복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안심하세요. 이 데이터는 이미 경찰청 서버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의 비밀은 안전하게 보호될 겁니다. 오세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속삭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성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서연하고만 거래한 게 아니에요. 수십 건의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은 갑자기 사망했고 돈은 조성환과 가까운 부유층 네트워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포식자들입니다. 그 말에 박경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상품으로 만드는 조직화된 신디케이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디지털 포렌식실에서 박경감과 그의 팀은 USB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보험 증서, 이름 목록, 거래 기록까지 화면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후 그 돈은 조성환과 연결된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경감이 동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불과 몇 주 전 날짜가 찍힌 문서가 있었고 김총경의 이름이 표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획대로 실행, 수령인 이서연이라는 추가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박경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증거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조성환은 단순히 연루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조종한 핵심 주모자였습니다. 갑자기 한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경감님, 조성환의 계정에서 발신된 이메일이 있습니다. 협조를 거부한 몇몇 직원들에 대한 협박 내용입니다. 그중 하나는 오세연 씨에게 보낸 것입니다. 박경감은 분노와 연민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도 당연하군. 조성환은 누가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밤이 되어 박경감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세연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는 박경감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감님, 그 데이터가 충분합니까?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박경감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서연을 기소하고 동시에 조성환에게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오세연의 눈가에 옅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박경감이 그를 안심시키기도 전에 갑자기 병실 문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한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경감님, 낯선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환자 가족이라고 주장하지만 신분증이 없습니다. 박경감은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2명의 경비 경찰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을 강화해 아무도 이 방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필요하다면 오세연 씨를 특별 치료실로 옮겨 창밖에서는 서울의 도시 불빛이 어두운 밤속에서 깜박였습니다. 박경감은 밖을 내다보며 점점 가까워지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성환이 증인을 침묵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경감은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싸움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 하지만 이제 나는 열쇠를 쥐고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끝장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오세현이 입원한 사립병원은 작은 요새로 변했습니다. 경찰들이 복도 구석구석을 지켰고 감시 카메라는 다시 점검되었으며 출입은 의료진에게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경감은 조성환이 정말로 증인을 침묵시키려 한다면 단순히 잠입을 시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새로운 보고서가 박경감의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한 익명의 정보원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성환이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병원 밖에서 공격 계획이 있다. 조심해라. 박경감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실에서 오세연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박경감님, 저만 지키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대중에게 공개하세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박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서두르면 그들의 네트워크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조성환과 그의 공범들을 모두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포렌식팀은 USB에서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난초 미팅이라는 암호명이 붙은 회의록이었습니다. 회의는 3일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지방 공무원과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이 참석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보험 증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박경감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회의에 잠입할 수 있다면 조성환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의 신분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박경감은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오세연이 침대 옆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쓰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필체는 떨렸지만 경찰 내부에 첩자가 있다. 모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내용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경감은 그 글을 읽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오세연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조성환은 내부에 연줄이 있어요. 당신이 움직일 때는 정말로 가까운 사람만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박경감을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경찰 조직 내에 정말 배신자가 있다면 급습 계획이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몇몇 신뢰하는 동료들과 함께 사용하는 작은 본부에서 박경감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진, 메모, 자금 흐름도로 가득 찬 큰 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조성환의 이름 주위에는 큰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고 작은 선들이 그를 이서연, 몇몇 공무원, 그리고 난초 미팅 기록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왔다. 박경감이 그의 작은 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3일 후 조성환과 그의 그룹이 모일 거야.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해.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만약 내부에 정말 배신자가 있다면 경찰의 지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박경감은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팀만 믿을 수 있어. 모든 외부 정보 유출은 제한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조성환은 도망갈 거야. 밖에서는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며 서울의 거리를 적셨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이 마치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을 동반하는 듯 했습니다. 박경감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앞길이 함정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진실이 포기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조성환,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두려워할 차례다.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은 눈부신 크리스탈 조명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입구 앞에는 고급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비즈니스 모임처럼 보였지만 박경감은 금박을 입힌 무거운 나무문 뒤에서 위험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2명의 동료와 함께 박경감은 위장한 채 들어갔습니다. 그는 참석자 중 한 명에게 초대받은 금융 컨설턴트로 위장하기 위해 평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노트북과 서류를 들고 지원 스태프 역할을 하며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심각한 얼굴을 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공무원, 기업가, 심지어 박경감이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으로 아는 얼굴도 몇몇 있었습니다. 모두가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두려움과 야망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매우 정갈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의자로 둘러싸인 긴 테이블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앞쪽 대형 스크린에는 난초 미팅, 비공개 세션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조성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붉은 넥타이를 맨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리더로서가 아니라 그들 네트워크의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환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보험 증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박경감은 약간 고개를 숙여 필기하는 척하면서 때때로 손목시계의 작은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조성환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금 흐름도, 의료 데이터 조작 전략, 심지어 해외 사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설명되었지만 박경감은 그것이 잔인한 범죄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 근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박경감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 고위 간부 중 한 명인 류 경무관이었습니다. 박경감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세연이 경고했던 배신자였습니다. 류 경무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성환과 악수한 후 그의 옆 귀빈석에 앉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정보는 안전합니다. 아무도 이 원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박경감은 표정을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만약 류 경무관이 정말로 조성환의 편이라면 모든 공식적인 경찰 작전이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었습니다. 조성환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잔을 들어 올렸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박경감의 동료 중 한 명이 작은 통신 장비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호 안전, 모든 것 녹화됨, 지금 나갈 수 있음. 하지만 박경감은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성환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 문은 안에서 잠겼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행사가 끝나기 전에 손님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조성환이 갑자기 박경감을 향해 시선을 돌렸을 때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회사에서 온 신입이지? 그가 의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박경감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일어나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회장님, 배우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구축하신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성환은 마치 그의 가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몇 초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그 웃음소리에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박경감은 방금 위험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셔츠 안쪽의 소형 카메라는 계속해서 모든 대화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박경감은 단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버티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갈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그 호텔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 회장 안의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냉방장치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거나 어쩌면 그것은 긴장을 짊어진 박경감의 느낌일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매 순간이 중요하며 안에 오래 머물수록 위장이 발각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성환은 여전히 그들의 새로운 투자 전략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박경감에게는 모든 단어가 범죄를 덮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정장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는 이름 목록, 자금 흐름도 심지어 경찰 내부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류 경무관의 발언까지 명확하게 녹화했습니다. 한 경호원이 다가와 박경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뒤쪽으로 가시죠. 회장님께서 더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박경감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있는 두 동료를 흘긋 쳐다보았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을 여는 척 바빴고 다른 한 명은 진정해 우린 준비됐어 라는 신호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경감은 연 회장 뒤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 행사장의 음악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조성환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류 경무관은 그의 옆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의심 가득한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조성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박경감은 한숨을 내쉬고 준비해둔 가짜 신분으로 대답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서울로 막 이직한 금융 컨설턴트입니다. 박 사장님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조성환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 사장. 그는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걸 좋아하지. 하지만 난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지 않아. 긴장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류 경무관이 몸을 숙여 조성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 이상합니다. 경찰일 수도 있습니다. 박경감은 얼굴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현장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그는 이런 순간에 익숙해졌지만 이번에는 판돈이 더 컸습니다. 발각되면 그는 위장 신분뿐만 아니라 목숨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조성환이 일어나 박경감의 의자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네가 정말 컨설턴트라면 이 사업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봐. 우리 조직의 일원이 된다면 뭘 할 거지? 박경감은 침을 삼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록 시스템에 집중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자금이 추적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계층이 필요합니다. 제가 유령 회사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성환은 걷는 것을 멈추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박경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똑똑하군. 박경감의 어깨에 있던 긴장이 약간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연 회장 밖에서 작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성환은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 경호원의 주머니에 있던 무전기가 지직거렸습니다. 회장님, 밖에 문제입니다. 경찰이 호텔을 포위했습니다. 조성환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누가 정보를 누설한 거야? 류 경무관은 굳은 얼굴로 조성환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일 수 있습니다.
박경감은 지금 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조성환을 쳐다보았습니다. 내부자가 누설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 조성환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누구? 그러나 대답이 나오기 전에 방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들이닥쳤고 손전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혼란이 터졌습니다. 난초 미팅 참석자들은 달아났고 몇몇은 노트북과 서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성환은 류 경무관을 끌고 옆에 있는 비밀문으로 탈출하려 했습니다. 박경감은 뒤쫓았지만 2명의 경호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여야 했고 모든 증거를 녹화한 숨겨진 카메라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한편 조성환은 류 경무관과 함께 비상계단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란 속에서 박경감은 경호원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숨은 가빴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는 조성환이 사라진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언제까지든 널 쫓아갈 거다. 아침이 흐린 잿빛 하늘과 함께 서울을 감쌌습니다. 거리는 어젯밤 내린 비로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본부에서 박경감은 사진, 메모, 자금 흐름도로 가득 찬 큰 보도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난초 미팅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는 안전했습니다. 비디오 녹화, 압수한 문서, 그리고 체포된 일부 참석자들의 증언까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환과 류 경무관이 여전히 도주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오세연이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경감을 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에 훨씬 더 가까워졌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충분히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몇 시간 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언론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고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연단을 향했습니다. 박경감은 경찰청장과 함께 서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류 경무관과 같은 부패한 공무원의 지원을 받는 조성환이 이끄는 어두운 보험 신디케이트.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분노하는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마침내 누군가 용감하게 그것을 폭로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환호 속에서도 박경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조성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교활했고 항상 빠져나갈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조성환의 얼굴이 가장 중요한 수배자로 나타났지만 박경감에게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경감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그는 모든 비밀과 죄악을 씻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직과 정의는 때때로 기만보다 느리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잘못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오세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박경감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그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박경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하죠. 그들이 아무리 멀리 숨더라도 제가 찾아낼 겁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몸의 그림자가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서 조성환은 여전히 자유로울지도 모르고 류 경무관은 여전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기 시작했고 한번 그 문이 열리면 아무도 다시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세연, 이서연, 조성환, 그리고 박경감의 긴 이야기를 따라온 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는 단지 음모에서 비롯된 긴장감 때문만이 아니라 이야기 이면에 담긴 강력한 도덕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잠시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탐욕이 많은 범죄의 뿌리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조성환과 그의 일당은 가난한 사람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위, 인맥, 심지어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야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재산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끝없이 물질을 갈망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신뢰와 배신에 대해 배웁니다. 김총경은 아내를 믿었지만 결국 배신당했습니다. 박경감은 모든 경찰 동료가 같은 편이라고 믿었지만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주는데 항상 신중해야 함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단지 위선적인 사람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굳건한 마음과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박경감이 중도에 포기했다면, 만약 그가 조성환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다면, 만약 그가 경찰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물러섰다면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처럼 보험 마피아와 마주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매일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경제, 심지어 가족 문제와 같은 삶에 도전에 직면합니다. 계속 버티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승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내면의 자유의 대가에 대해 상기하게 됩니다. 이서연은 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잘못된 방법으로 찾은 자유는 새로운 감옥, 즉 죄책감의 감옥, 법의 감옥, 심지어 실제 감옥을 낳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에서 압박감을 느낀다면 올바른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야기하고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두지 마십시오. 다섯째, 이 이야기는 또한 법과 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부자나 공무원이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박경감과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수사관, 판사, 언론인, 심지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평범한 시민이 있는 한 정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느리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항상 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가족과 진정한 사랑에 대해 배웁니다. 김총경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진심으로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종종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고 지내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일에 바쁘고 꿈을 좇느라 바빠서 가족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기 전에 잃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읍시다. 일곱째, 이 이야기는 또한 기도와 희망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세연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그는 여전히 박경감에게 메시지를 남길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그의 작은 희망은 수사관의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항상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결코 기도하고 희망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희망은 우리가 폭풍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것들, 즉 빠른 돈, 권력 또는 순간적인 쾌락에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평온한 마음으로 소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세 가지를 가꿉시다. 첫째, 정직. 정직하면 밤에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성. 충성 없이는 사랑과 우정은 단지 연극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기. 용기로 우리는 닥쳐오는 모든 것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충실히 들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권합니다. 우리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부분이 있는지, 무심코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탐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경고이자 신앙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세상은 기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그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족의 가치, 전통, 그리고 가르침을 굳게 지키십시오.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분화지위가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어 조성환과 그의 동료들처럼 탐욕에 덫에 빠지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과 평온, 그리고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지연될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